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혼돈의 7월달을 넘어 이제 8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8월달 이후에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귀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달에 정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한 달이 아니었을까. 사실 한국 시장은 뭔가 이런 흐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쏠리고 네, 뭐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래서 참 어려우셨겠어요. 네. 저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의 모 애널리스트 분이 훨씬 더 많이 힘드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원래 그 주식시장이 사람이 만드는 시장이다 보니 어느 쪽으로 쏠림은 항상 나오는데 참 이번엔 독특한 쏠림이었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시장을 예상하는 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제금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은 금리를 올렸고, 예, 한국은 동결을 했고, 그리고 일본은 올린 것도 안 올린 것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 YCC의 금리 폭이 넓어질 거냐 안 넓어질 거냐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넓어질 거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사실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떨어진 자리에서 더 떨어졌기 때문에 폭락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살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에다 총재가, 즉 BOJ가 이 통화 정책의 변화의 시점을 생각보다 잘 잡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약간 이제 막바지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 지표들이 어쨌든 지금 약간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BOJ가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 인플레 압력이 더 심해져서 일본 BOJ가 아주 급격한 어떤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점상에서 BOJ가 조금 절묘하게 선택한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이번 정책은 통화 정책의 정상화조차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 스무스하게 이제 그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식의 어떤 밑밥을 엄청 깔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들이 좀 적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했던 건 사실 미국 눈치를 많이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에다 총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일본 국내 사람들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 YCC를 조금 높이고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미국 국채 가격이 휘청휘청하는 것은 그렇죠. 그걸 감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제 일본에 자금이 와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 YCC 지금 0.5%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상단이 뚫려서 1%가 되고 또 1.5%가 되고 2%가 돼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미국 비슷하게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환을 교환할 때 환차가 생길 수 있고 또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을 해보면 굳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채 사느니 그냥 우리 일본 국채 사고 있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주요한 고객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금융 혼란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이번에 YCC 정책에 귀추가 주목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지금 캐리 코스트가 대체로 보면은 2에서 3%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지하고 하는 그런 비용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은 단기 금리가 5%라고 치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아직 1%가 안 된다라고 보면은 4% 포인트 이상의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비용이 3%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1%를 넘어서 이제 2%대로 가게 되면 사실 조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는 실제로 이제 엔캐리가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하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가 이 엔달러는 금리 차로 많이 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엔캐리가 이제 다시 역류해서 갖고 있던 해외 자산들을 팔고 일본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늘 약간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금융위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일본 자금이 간 건가요? 네. 돌아간 건가요? 그때도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일본 자금이 조금 왔었었죠. 한국도 사실 IMF가 일본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자빠진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금융위기가 있는지가 없는지가 조금 더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차보다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금융위기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때 잠깐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잠잠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엔캐리가 역류할 거다라는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금융시장의 뭐 안전판 내지는 좀 허들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엔캐리가 역류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금리로 인해서 생각보다 역류를 해서 금융위기를 유발시키는 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 흔들리는 거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게 저는 항상 요즘 궁금한 게 부채 비율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작년 총과 나온 자를 보면은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55%. 역사적으로 이거는 아주 높은 수준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언제 하시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하나가 촉발되어서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 국채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예전만큼의 어떤 신뢰도를 주기는 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부채가 늘고 이런 거는 뭐 다 이해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재정을 또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었는데 올해는 또 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채 협상을 하긴 했는데 좀 애매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는 어쨌든 부채 한도를 지지 않는 걸로 하다 보니까 또 부채가 늘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뭔가 의구심들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마저 돌아서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이 채권에 대한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불안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일으키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1, 2년 안에 오지는 않을 걸로 좀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약간 좀 길게 보면 그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90년대 중반에 비슷하게 국채로 인한 신뢰를 잃으면서 한번 되게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흐름을 보면 그 정부 세수의 10% 이상을 이자로 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자를 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자를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퀘스천이 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한 6에서 7%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는 걸로 저는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리들이 중국에 계속 갔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상무부 장관도 미국에 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그 만나고 나서 이제 나온 언급들을 보면 또 국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냐. 일단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주체가 중국이니까 팔지 말라고 한다던가 더 사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진하게 드는 이유는 옐런이 갔다 오고 나서 글로벌 타임스에서 너희들이 여지껏 우리한테 했던 관세와 무역 제재들 이런 걸 다 풀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 저는 그게 국채 사주겠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왜 중국의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왜 그런 국채를 사달라는 구애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기보다는 금을 엄청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달러당 온스당 이제 2,000달러를 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면을 보면은 결국 이 인플레가 지금의 인플레가 미국의 통화 가치, 특히 돈을 가장 많이 코로나 이후에 풀었던 미국의 통화 가치,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갉아먹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불안감들이 있고, 근데 그동안에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던 것들이 이제 아시아 쪽, 네. 특히 아시아 중앙은행들이었는데, 이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일본조차도 지금 미국 국채를 예전만큼 안 사주고 있거든요. 뭐 중국은 더 2008년, 2018년 트럼프 이후에 더 이제 국채를 안 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팔죠. 지금 네. 그 국채 규모가 1조 3천억인가 해서 8천억인가까지 줄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뭐 인도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 미국 국채의 어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큰 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사우디도 이제 안 살려고 하고 있고요. 중동에 있는 많은 페트로 달러를 또 미국 국채를 또 꽤 샀었는데 네. 거기도 안 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말고는 열심히 사주는 주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하는 게 좀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갑자기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가 불안해지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중앙은행들은 덜 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민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네. 해외 은행들이나 민간의 은행들은 그래도 미국 달러가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미국 국채 뭐 지금 4% 단기 국채는 한 5% 되면은 사실 사줄 수 있는 민간의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 있었던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엄청난 부채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어떤 행태를 보면서 조금씩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까지 이번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7월 달에. 네. 저는 굳이 올릴 필요 없는데 왜 올렸을까? 지금 5%면 낮은 금리가 아니고 5에서 5.25면 꽤 높은 금리였고 이거 상태를 유지하면 굉장히 압박하고 제약적인 수준일 텐데 5.5%까지 왜 도대체 올렸을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거꾸로 이번 그 일본과 YCC 정책에 관련된 그 채권 가격의 그 급변동을 보면서 금리를 이렇게 높게 줘야만 팔리는 상황 아닐까? 네. 우리 민간에서처럼 민간의 그 신용도 안 좋은 사람이 금리를 높게 줘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금리는 100% 인플레이션과만의 관계라고만 생각하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 정도 금리를 줘야 미국 채권이 잘 팔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역으로 들었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분위기가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달러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에 대한 지위가 살짝은 금이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는 조금 약세일 거고 미국 국채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약간의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줘야 사람들이 이제 좀 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뢰 자체가 완전히 불신으로 가는 그런 국면은 아직은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부채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사람들이. 네. 사실은 뭐 글로벌 위기는 항상 부채와 함께 터진 거잖아요. 리먼도 그렇고 1929년 대공황도 그렇고 그 이전에 부채가 워낙 많았으니까 항상 부채가 많으면 못 견디는 주체가 생기는 순간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번지는데 지금 GDP 대비 부채 규모를 봐서는
뭐 문제가 일어나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수준의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전 세계가 작년 기준 355%, 미국 같은 경우 거의 이제 400% 내외 아마 대략 그럴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부채 문제를 녹이는 최선의 방법은 인플레이션의 유발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냥 부채를 녹여버리는, 그게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요즘 좀 들어요. 네. 요즘 그 국제 금융판을 보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밖에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 이렇게 정부 부채는 높은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버텨주는 게 이제 민간의 부채가 사실 특히 가계의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2%가 안 되던 물가의 인플레를 뭐 한 3% 정도만 이렇게 꾸준히 시켜놓으면 그만큼 1%포인트 이상의 어떤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은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의도하진 않아도 그런 식으로 세상은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플레가 아무래도 부채를 갚아야 되는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최악의 순간에서 약간 꿈틀거리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올라오고 있고, 그게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그 소위 말하는 이 약간 경제 침체 국면을 잘 헤쳐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느끼는 거는 이제 거의 막판에 몰렸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작년도에 우리가 봤던 태도하고는 점차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진 않아도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인데, 민간기업 옥죄고 공동부유하면서 뭐 예를 들어 사교육 같은 것도 다 찍어 누르고 그렇게 했던 여러 과정에서 이제 민간기업도 활동하라고 하고, 저희 금리도 낮추면서 계속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중에 하나는 공동부유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맞지 않는 역작용이 일선 도시까지의 부동산 제한 정책을 일부 해제하는 거. 이거는 진짜 공동부유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막판에 몰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막판에 몰렸죠. 청년 실업률이 21%니까. 네. 그리고 8월달에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 이제 졸업하잖아요. 아, 8월달 졸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든 고용을 시켜줘야 이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지, 안 그러면은 어떤 사단이 날지 모르는 거죠. 네. 아시겠지만 그 천안문 사태 때 문제가 됐었던 게 결국은 이제 청년 실업 문제하고 인플레였으니까. 아, 그때도 그랬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87년 그때 이제 그때도 개혁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물가 상승으로 막 이렇게 일어났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실업 문제로 나타났을 때 이제 천안문 사태가 나면서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이건 뭐 엄청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 리오프닝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사그러드니까 중국 정부 입장도 되게 좀 민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좀 풀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 들어서 중국의 본토 주식시장이나 홍콩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그렇지, 반등 직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5%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닌데 지금 시장의 심리는 중국은 안 돼. 중국은 다시 락다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 라는 거를 주식시장과 시장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급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계속 이렇게 그 정책을 밀어붙일까요? 완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금 푸는 정책, 부동산 푸는 정책. 여기도 부채 문제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이상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푸는 게? 네.
저는 한 3분기에서 2분기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내년 되면 또 조금, 그러니까 5% 성장을 완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또 조금 부양 정책을 강화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여전히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중국 시진핑 주석 들어서면서 제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성장보다는 안보고요. 네. 특히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훨씬 더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지금은 청년 실업률을 일단 낮추고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을 어쨌든 좀 만회하기 위해서 좀 정책을 푸는 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지속성이 사실 아주 강력하게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경기 상승 추세가 추세적이 아니고 잠깐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반짝이라기보다는 성장률 한 5%대에서 그냥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게 사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저는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심리가 나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국 소비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막상 또 중국 정부 지표들이 좀 좋아졌을 때는 약간 좀 힘을 빼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잖아요. 근원이 3%가 넘잖아요. 우리나라 3%하고 일본의 3%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아예 인플레이션 없던 나라에서 3% 나오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그 일본도 역시나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 금리를 결국 올리게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제 YCC 여쭤봤는데 뭐 지금 살짝 했지만 결국은 내년쯤 가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한 진짜로 예를 들어 10년 국채금리 한 2년 2%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의 국채 금리를 많은 분들이 그냥 금리차로만 보지만 일본 내에서의 국채에 대한 수급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의 국채 발행량이 많지만 그거를 거의 상당 부분을 일본 중앙은행이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0.5% 6% 여기서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너무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폭발하는 거죠.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세금 거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처럼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세금에서 갚아야 될 이자 돈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겠죠. 그러면 신뢰가 이제 깨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혹시라도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그 국채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를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중앙은행만 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바꿔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본이 QE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되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의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가파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좀 될 거고, 아마 이번 7월 달에 YCC를 일부 그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또 한 번 수정이 있을 거고, 금리 인상까지 가려면 내년 정도 가면 또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게 이제 내년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 엔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세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럼 일본 엔화 상승이 만들어내질 금융 세상에 대한 상상력도 좀 발휘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한테는 유리한 건가요? 저희한테는 유리한데,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에 너무 엔화가 강하면 사실 썩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엔이 조금 살짝 약하고 다른 통화가 다 강할 때
사실은 이제 일본의 자금들이 또 밖으로 나가니까요. 일본 엔화가 너무 강하면 돈이 어쨌든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일본이 투자를 많이 했었던 자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